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작은 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겨울 풍경은 지난 몇 년간 늘 그랬듯 하얗고 조용했지요. 아침마다 커튼을 여는 것이 저의 첫 일과입니다. 해가 늦게 뜨는 겨울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빛이 조금씩 방 안으로 스며들 때 저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안경을 집어들고 하루를 시작하지요. 올해로 70입니다. 평생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지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30살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밤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에서 회계학 교재를 펼쳤지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굴리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건 40살 무렵이었습니다. 중견 회계법인에 취직하고 27년을 그곳에서 보냈지요.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401k 계좌에 월급의 15%를 넣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칭까지 받으며 차곡차곡 쌓아갔지요.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 나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67살에 은퇴했을 때 401k 계좌에는 $50만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6억 7천만 원쯤 되겠지요. 계좌 잔액을 확인하던 날 아내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우리 이제 됐어. 이 돈이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 아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지요. 은퇴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뉴욕도 다녀오고 손주들에게 선물도 사줬습니다. 한인 교회 모임에서는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보장된다고 말하곤 했지요. 친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30년의 성실함이 드디어 보답을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 일입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 재무설계사를 소개해줬지요. 세련된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명함에는 20년 경력 CFP 자격증 보유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는 제 포트폴리오를 쭉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성민 씨, 지금 이 포트폴리오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타겟 데이트 펀드?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70세까지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같은 테크 기업들의 상승 곡선이었지요. 지금 인공지능 혁명 시대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벌써 수익률 30%, 40%씩 올리고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즉각 고개를 저었지요. 우리 나이에 무슨 모험이야? 지금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교회 친구들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젊은 시절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때가 떠올랐지요. 그때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결과 회계사가 되었고 $50만 모을 수 있었지요. 이번도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재무설계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2번이나 서명을 다시 해야 했지요.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불편했지만 저는 전문가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안정적이던 인덱스 펀드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산을 클릭 몇 번으로 테크 기업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했지요.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수익률이 10% 정도 올랐고 재무설계사는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제가 말씀드렸죠. 곧 더 오를 겁니다 라고 말했지요. 저는 아내에게 봐, 내가 옳았지? 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요. 그러다 68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습관적으로 계좌 앱을 열었지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0만 25만 달러로 줄어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붉은색 마이너스 수치만 화면에 가득했지요. 테크 기업들이 폭락했고 제가 투자한 종목들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재무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무한정 길게 느껴졌지요. 여보세요? 이성민입니다. 제 계좌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지금 팔면 손해를 확정하는 겁니다.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계좌를 확인했지요. 하지만 숫자는 더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23만 달러, 22만 달러, 20만 달러. 붉은색 숫자들이 악몽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손실을 확정하고 남은 돈을 안전한 채권으로 옮겼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가락이 떨렸지요. 클릭 한 번이 제 평생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을 2년 만에 절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지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좌 화면에 붉은 숫자들이 떠올랐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내 말을 들을걸. 욕심을 부리지 말걸.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좋아하던 낚시도 의미가 없었지요. 낚싯대를 차고 밖에 나갔다가도 호숫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왔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도 감흥이 없었으니까요. 한인 교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얼굴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지요. 예전에 나는 401k에 50만 달러 있어라고 자랑했던 기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 요즘 왜 안 나와? 다들 걱정하더라고 물었을 때 몸이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는 모습에 걱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사라도 만나볼까?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어리석은 노인이 보였지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재무설계사 전화번호는 차단했지만 후에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청구서와 광고지 사이에 소셜 시큐리티 지급 명세서가 있었지요. 별 생각 없이 펼쳐봤습니다. 요 먼슬리 베너핏 달러 2100.00 마이너스 넥스트 페이먼트 디셈버 세알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401k는 날렸지만 소셜 시큐리티는 계속 나오고 있었지요. 매달 초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2100달러. 한국 돈으로 280만 원쯤 됩니다. 명세서 아래쪽에는 개런티드 포 라이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월세가 1200달러, 식비와 공과금이 600달러, 의료보험료가 200달러. 다 합치면 2000달러였지요. 2100달러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100달러는 남았고요. 빠듯하긴 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401k 손실이 뼈아프긴 했지만 최소한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지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여보, 우리 현실적으로 계산해보자. 남은 25만 달러는 응급 상황이나 큰 의료비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소셜 시큐리티로만 생활하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행은 못 가도 손주들 얼굴은 볼 수 있잖아. 외식은 못해도 집밥은 먹을 수 있고.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연금 받는 거야. 이건 당연한 권리야.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예전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야, 나 퇴직금 5억 받았는데 주식 투자하다가 3억 날렸어. 메시지를 읽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이제 편의점 알바 뛰어야 할 판이야. 연금? 국민연금 월 80만 원 나오는데 그걸로 어떻게 살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지요.
야, 진짜 막막해. 나이 70인데 누가 날 써주겠어? 월세만 5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거야? 친구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실수를 했지만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랐으니까요. 저는 매달 2,100달러가 평생 나옵니다. 280만 원이면 기본 생활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친구는 80만 원으로 월세도 내기 힘듭니다. 한국은 일할 곳도 없고 연금도 적어서 노인들이 폐지 줍는 거 너도 뉴스에서 봤지? 친구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뉴스를 보면 70, 80 노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모으는 모습이 나오곤 하지요. 친구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실패했지만 최소한 생존은 보장되는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지요. 미국은 망해도 길바닥에는 안 닿는구나.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를 다시 꺼내 개런티드 포 라이프라는 문구를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나도 조심했으면 50만 달러 그대로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지요. 재무 설계사를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모임에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친구가 다가와 요즘 주식시장 좋다며? 너도 투자하냐? 고 물었지요. 저는 나는 손 뗐어라고 짧게 대답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손실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올까 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오리 몇 마리가 유유히 헤엄쳐 가고 있었지요. 옆에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백인 노인이 앉았습니다. 낚시 좋아하세요? 라고 말을 걸었지요. 요즘은 안 해요. 제가 대답하자 노인이 웃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매주 했는데 요즘은 돈이 빠듯해서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노인도 2008년 금융위기 때 401K를 거의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40만 달러 있었는데 15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미칠 것 같았죠. 노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근데 소셜 시큐리티가 계속 나오니까 버텼어요. 지금은 그냥 체념하고 살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호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소셜 시큐리티 1,850달러 받고 아내도 1,400달러 받아서 둘이 합치면 3,250달러예요. 작은 아파트 살고 외식은 못하지만 손자들은 볼 수 있어요. 그걸로 만족해요. 그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지요. 투자 실패가 인생 실패는 아니구나. 소셜 시큐리티라는 안전망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존엄은 지킬 수 있구나. 노인이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지만 망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 게 미국이에요. 한국 친구한테 들었는데 거기는 노인들이 폐지 줍는다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가 한국에서 연금 80만 원 받는데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시스템이 있죠. 노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은 보장되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공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지요. 누구? 같은 처지인 사람. 2008년에 401K 절반 이상 날렸는데 소셜 시큐리티로 버티며 산대. 제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좀 마음을 놓았으면 좋겠어. 우리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 그 정도면 된 거야. 처음으로 그래,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그냥 불운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용기를 내서 지역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지요. 센터 입구를 바라보며 들어가도 괜찮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은퇴 후 재정관리 무료 세미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지요. 들어가 볼까? 망설이다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백인이었고 아시아계는 저를 포함해 3-4명 정도였지요. 빈 의자에 앉아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은퇴한 재무상담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투자 손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사가 말을 시작했지요.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2022년 인플레이션.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요한 건 손실 자체가 아니라 그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평균 수령액은 월 $1,900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3,000 이상입니다. 미국에서 월 $3,000면 작은 도시에서는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저는 펜을 꺼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강사가 계속 말했지요. 게다가 이건 평생 보장됩니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어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401k나 IRA 손실은 아프지만 소셜 시큐리티는 주식시장과 무관합니다. 그가 칠판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일했던 기간 동안 낸 세금으로 이미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쉬는 시간에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기요, 제가 $50만 25만 달러로 만들어버렸는데 소셜 시큐리티 $2,100로 살 수 있을까요? 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충분합니다. 게다가 남은 $25만 응급 자금으로만 쓰고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에 넣어두고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적어도 10-15년은 큰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센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점심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팸플릿을 건넸지요. 시니어 런치 프로그램 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료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었지요. 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식사 질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날 저는 센터에서 점심을 먹어봤습니다. 구운 닭고기, 찐 야채, 현미밥. 맛이 나쁘지 않았지요. 옆자리에 앉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어. 둘이서 앉아 예산을 다시 짰지요. 소셜 시큐리티 $2,100 중 월세 $1,200, 식비 $400 센터 점심 일주일에 5일 이용하면 많이 절약됩니다. 공과금 $200, 의료보험 $200, 기타 $100.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보, 우리 할 수 있어.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펜을 들고 한참 생각하다가 썼습니다. 401k 절반을 날렸지만 소셜 시큐리티라는 버팀목이 있어 다행이다. 미국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노인을 길거리에 내모는 나라는 아니다. 한국 친구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2주 후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파이널 노터스라는 빨간 글씨가 찍힌 편지가 있었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펼쳐보니 재무설계사가 소속된 회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자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지요. 추가 문의는 법률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재무설계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손실이 나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법률팀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다음 주에 찾아갔지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성민 씨,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거기에 투자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소송에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만 달러 나가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지요. 진짜 적은 재무설계사가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혹하고 손실이 나면 자기 책임이라며 도망가는 구조.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온라인 포럼을 검색했지요.
401K 인베스트먼트 로스 엘덜리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니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수십 명이나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건 구조적 문제다. 게시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이들이 노리는 건 401K 같은 일시금이다. 소셜 시큐리티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This benefit is protected by law라는 문구를 읽으며 안도했지요.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주는 돈이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갔지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랜만이야. 어디 아팠어? 아니야,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얼버무렸습니다. 모임 후 차를 마시는 시간에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재무설계사 말 듣고 돈 날렸는데 소셜 시큐리티 덕분에 버텼지. 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할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25만 달러 손실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소셜 시큐리티가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라며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에서 내 이야기 했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요. 정말? 용기 냈네. 응. 알고 보니 나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 다들 비슷한 경험 있대. 온라인 피해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집단 민원을 준비하는 모임이었지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20-30명이 모이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금융감독 당국도 움직일 수 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재무설계사 회사에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변호사 명의였지요.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겁을 먹고 모임에서 빠졌습니다. 저도 내가 괜히 나섰나 싶었지요. 아내도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그냥 잊고 살자. 머리가 복잡해져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전에 만났던 백인 노인이 다시 나타났지요. 안녕하세요. 아, 또 만나네요. 노인이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했지요. 소송 준비 회사의 협박, 모임 사람들이 빠지는 것.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송? 그거 돈만 들고 이기기 힘들어요. 차라리 그 에너지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세요. 그가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소셜 시큐리티가 있으면 생존은 보장돼요. 그걸로 만족하고 평화롭게 사세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싸움은 그만두자. 대신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같은 실수를 막자.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열고 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01K 25만 달러 날렸지만 소셜 시큐리티로 버팁니다. 라는 제목을 달았지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자 실패 과정, 재무설계사의 유혹, 손실 확정의 고통,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라는 안전망의 소중함.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지요. 여러분, 은퇴 후에는 절대 고위험 투자하지 마세요. 소셜 시큐리티만 믿고 안전하게 사세요. 마우스를 올리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글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지요. 조회수가 5,000을 넘었고 댓글이 100개 이상 달렸습니다. 하지만 댓글의 절반은 비난이었습니다. 25만 달러나 남았으면 부자 아니냐. 소셜 시큐리티 2,100달러면 한국 노인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뭐가 불만이냐. 투자 잘못한 건 내 책임 아니냐. 공격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댓글이 가혹했지요. 미국 가서 떵떵거리더니 그것도 못 지키냐. 한국 노인들은 월 80만 원으로 산다. 너는 280만 원 받으면서 불평하냐. 퇴직금 날리고 알바 뛰는 우리보다 낫다.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쓴 글이 아닌데. 같은 실수를 막으려고 쓴 건데. 자책감이 밀려왔지요. 아내가 댓글 읽지 마. 인터넷은 원래 그래라고 위로했지만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더 큰 충격은 한국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야, 너 글 봤는데 너 진짜 25만 달러 날렸어? 친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지요. 나한테 전화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나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지. 미안해, 나도 힘들어서 말 못했어. 제가 사과했지만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나도 힘든데 너까지 그러면 나는 어떡해? 넌 그래도 연금이라도 있잖아. 나는 그것도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투자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한국에서는 배부른 소리라며 비난받았지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경험을 공유하려 했을 뿐인데. 일주일간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꺼두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건네는 밥도 절반만 먹었지요. 창밖을 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소셜 시큐리티 지급 명세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요 베너핏 달러 2100.00 개런티드 포 라이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망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명세서를 쥔 손이 떨렸지요. 내일 아침에도 280만 원이 들어온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지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성민, 너는 이른이다. 실수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세금 냈고 그래서 지금 이 연금을 받는 거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내가 벌어낸 권리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졌어. 이제 앞만 보고 살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진작 그랬어야지. 그녀가 저를 안았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에게 말했지요.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세요? 은퇴 후 재정관리요. 제 실패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한 달 후 센터에서 제 첫 강의가 열렸습니다. 15명이 참석했지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민입니다. 저는 50만 달러를 25만 달러로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지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연금은 평생 보장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본 생활은 가능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안전하게 가세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노인이 다가왔지요. 용기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유혹받았는데 안 해서 다행이네요. 또 다른 노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거구나. 재무설계사 회사와의 싸움에서는 졌지만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싸움에서는 이긴 셈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한인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401K 손실을 겪고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성민 씨의 이야기를 싣고 싶어요. 인터뷰가 실린 후 많은 한인 노인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다. 덕분에 위로받았다는 메시지들이었지요.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패배하지는 않았다. 소셜 시큐리티가 있는 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되찾았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센터 무료 점심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금요일은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지요. 주말에는 손자들이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남은 25만 달러는 안전한 국채에 넣어두고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응급자금이다. 큰 병이 생기거나 정말 급할 때만 쓴다는 원칙을 세웠지요. 소셜 시큐리티 2100달러로 생활하니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외식은 월 1-2회로 줄었고 여행은 포기했지만 손주들 얼굴을 보고 아내와 함께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국 친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내가 그때 화내서 미안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우리 서로 힘내자는 메시지를 보냈지요. 친구가 답장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 상황 이해한다. 그래도 넌 연금이라도 있으니까 나보다 낫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하며 근황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강의는 계속되었고 참석자가 점점 늘어나 한 달에 2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강의 말미에 항상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미국에는 소셜 시큐리티라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건 평생 보장됩니다. 한국보다 훨씬 나은 시스템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어느 일요일 저녁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지요. 80 넘은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모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고 살았어. 상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카고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401k 절반 날렸지만 후회 안 해.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응. 덕분에 소셜 시큐리티 가치를 깨달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 제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안정감이야.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280만 원이 들어온다는 확신. 그게 나를 살린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많이 성장했어. 나도 자랑스러워. 창밖 노을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밝았지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완전히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는 뜰 것이고 은행 계좌에는 소셜 시큐리티가 입금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스쳤지요. 나는 실패했지만 망하지 않았다. 이 나라의 시스템이 나를 지켜줬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큼 불길한 것도 없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6시쯤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늘 느긋하고 여유롭던 말투가 사라지고 숨이 가쁜 듯한 긴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물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공호수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사업 확장하는 중인데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딱 2억만 보증 서주시면 돼요. 실제로 돈 나가는 거 아니고 서류상 보증만 서주시면 되거든요. 2억.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억이면 미국 돈으로 얼마야? 한 15만 달러 정도요. 아버지 콘도 담보로 잡으면 되니까 서류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15만 달러. 제가 30년간 모은 콘도 가치의 절반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주 템파 근교의 한적한 은퇴자 콘도 단지에서 산 지 벌써 5년째였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30년을 살았습니다. 뜨거운 증기 속에서 남의 옷을 다리고 기름때를 빼내고 새벽같이 문을 열어 밤늦게 닫던 날들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30만 달러짜리 콘도를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빚 한 푼 없이요. 잠깐,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부터 설명해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유통업이요.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거예요. 지금 대형 투자 들어오는 중이라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들의 설명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한테 손 벌린 적 있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플로리다는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공호수의 가로등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처음 세탁소 문을 열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렸었죠.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젊었고 건강했고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70살이었고 매달 들어오는 소셜연금 1,800달러와 약간의 저축 이자로 살아가는 처지였죠. 검소하게 살면 충분한 돈이었지만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콘도 앞 인공호수를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탁구를 치며 금요일 저녁엔 같은 단지에 사는 은퇴자들과 카드놀이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30년간 꿈꿔온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과는 1년에 명절 때 2-3번 통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아들은 15년 전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 퇴사하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는 몰랐어요. 물어봐도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잘 되고 있어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져서 안심했었죠. 그런데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2억 원 보증. 서류상으로만.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탁구를 치려고요. 같은 단지에 사는 박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박 씨는 72이었고 저보다 2년 먼저 이곳에 정착한 분이었어요. 재원 씨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탁구채를 잡으며 박 씨가 물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 씨는 탁구채를 내려놓았습니다. 재원 씨 절대 안 돼요. 박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딸 사업자금 보증 섰다가 집 날아갈 뻔했어요. 보증이 뭔지 알아요? 보증은 내가 빚진 거랑 똑같아요. 자식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돼요. 그것도 이자까지 붙어서. 박 씨의 얼굴에는 당시의 악몽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탁구채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서류상으로만이라고 했는데요. 서류상으로만이라는 말 믿으면 안 돼요. 은행은 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자랑 똑같은 책임을 져요. 우리 딸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서류상으로만 있으면 돼. 그러더니 6개월 후에 은행에서 내 계좌 다 압류하고 콘도까지 경매 넘어갈 뻔했어요. 박 씨의 말을 듣고 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너 지금 하는 사업이 정확히 뭐야?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내드려야 해요? 저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도 이해를 해야 도와주지. 아버지는 미국서 콘도 갖고 편하게 사시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일 죽어라 일하면서 사는데 딱 한 번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세탁소 뒤편 좁은 방에서 숙제하던 모습. 아빠 언제 쉬어? 라고 물어보던 커다란 눈망울. 그때는 아빠 안 힘들어, 내가 잘 되면 그게 아빠 행복이야 라고 대답했었죠. 수요일 아들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셨죠. 미국 대학 학비 누가 댔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받더니 지금 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따지고 드세요?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사업 미천 대주는데 전 고작 보증만 부탁하는 건데요. 아버지한테 실망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아들의 대학 학비를 댔던 건 사실이에요. 4년간 5만 달러가 넘게 들었죠.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대형 유통사와 계약 직전인데 운전자금 증명이 필요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돈 나갈 일 절대 없어요. 6개월만 버티면 투자금 들어와서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은 점점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서류상으로만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목요일 아침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68살이었고 한국에서 은행원으로 30년 근무하다 은퇴한 분이었어요. 고민을 털어놓자 이 씨는 탁구채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원 씨, 보증이 서류상으로만이라는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일하면서 그런 말 믿고 인생 망친 사람 수없이 봤어요. 보증을 선다는 건 법적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아들이 못 갚으면 아버지가 갚아야 해요. 그것도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아들이 사업 잘 된다는데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보증인이 필요 없어요. 이 씨가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만으로 대출해 줍니다. 보증인을 요구한다는 건 아들 신용이나 사업성을 은행에서 불안하게 본다는 증거예요. 이 씨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뭘 확인해 봐야 해요? 최소한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은행 대출 신청 서류 원본을 다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사업계획서 좀 이메일로 보내줄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나도 내 재산 걸고 도와주는 건데 뭘 하는 사업인지는 알아야지. 시간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서류 안 나가면 거래 자체가 무산돼요. 아버지가 저 안 믿으시는 거면 그냥 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아들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자금 여력 증명을 요구했대요. 보증만 서주시면 실제로 대출 안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어디서 났어? 처음엔 저희 집 전세금 빼서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카드 대출이랑 사채도 좀 있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카드 대출 사채. 아들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은행 대출까지 받으려고 제 콘도를 담보로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이라던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금요일 새벽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30만 달러짜리 콘도. 이건 제 30년 노동의 결과물이었어요. 겨울엔 히터를 아껴 쓰고 여름엔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버티고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플로리다의 아침은 고요했지만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 씨를 다시 만나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재원 씨, 이건 전형적인 빚의 악순환입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전세금에서 시작해서 카드 대출, 사채, 그리고 마지막이 은행 보증 대출이에요. 단계가 갈수록 이자율이 올라가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보증인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요?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발 담근 상태라는 게 문제예요. 이 씨는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2억 원 대출 받으면 연 5% 이자로만 월 80만 원씩 나갑니다. 원금 상환까지 합치면 월 250만 원 이상이에요. 아드님이 사채 이자까지 갚으면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 보니 현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지금 도와주면 재원 씨도 같이 무너집니다. 일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을 켜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음 보는 5살쯤 된 손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손녀였어요. 아들은 15년 전 한국으로 돌아간 후 한 번도 미국에 오지 않았고 저도 한국에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 손녀예요. 이름이 서연이에요. 손녀는 할아버지 미국에 사세요? 저 미국 가보고 싶어요 라며 제잘거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상통화가 끝나고 10분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요즘 애들 사교육비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제가 사업 성공하면 서연이한테 좋은 교육 시켜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손녀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손녀까지 카드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 커뮤니티 센터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손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감정 협박이에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 약점이 뭔지 알아요? 바로 손주예요. 딸이 나한테도 똑같은 수법 썼어요. 아빠 손주들 대학 등록금 걱정돼요 라면서요. 이 씨도 거들었습니다. 재원 씨 지금 아드님이 하는 게 정상적인 사업가의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업에 자신 있으면 구체적인 서류 보여주고 설득해야죠. 그런데 서류는 안 보여주고 감정으로만 압박한다. 이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 씨와 박 씨의 말이 맴돌고 가슴속으로는 손녀의 웃는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아빠도 70살이고 소셜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어. 콘도가 아빠 전 재산이야. 이걸 잃으면 아빠는 갈 곳이 없어. 그러니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지난 2년 재무제표, 은행 대출 신청서 원본을 보내줘. 아빠가 직접 확인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판단하마. 6시간 후 아들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오시면 할 수 없죠. 전 아버지가 절 믿어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됐습니다.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그리고 다음 줄에는 아버지, 혹시 나중에 서연이가 우리 할아버지는 왜 안 도와주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며느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전화드려요. 남편한테 들키면 저 큰일 나요.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아버님한테 거짓말했어요. 사업은 진작에 망했어요. 작년에 이미 부도 났어요. 지금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아들이 뭘 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려고 해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이번엔 코인 투자 관련된 거래요. 근데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도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아버님 콘도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빚도 갚고 새 사업도 시작하려는 거예요. 대출 금액이 2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억까지 받을 수 있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2억은 빚 갚는 데 쓰고 3억은 새 사업에 쓴대요. 아버님한텐 2억만 말씀드린 거예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왜 진작 말 안 했어? 남편이 무서워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버님, 저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매일 밤 사채업자들한테서 전화 오고 집 앞에 사람들 서 있고 서연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보증 안 서주시면 남편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발 보증 서주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만 달러 콘도를 담보로 5억 대출. 2억은 기존 빚 갚기, 3억은 코인 투자. 아들은 이미 한 번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도박꾼이 되어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 이 씨와 박 씨를 다시 만나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재원 씨, 이건 더 이상 사업 자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도박성 투자에 빠진 겁니다. 코인 투자로 한탕하려는 거예요. 박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한 거 보세요. 집안이 이미 파탄 지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드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재원 씨가 보증 서주면 6개월 후에 5억도 다 날리고 재원 씨 콘도도 날아갈 겁니다. 그때 가서 아드님은 더 큰 빚더미에 앉아 있을 거고요. 박 씨도 거들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게 아드님한테도 재원 씨한테도 최선입니다. 그날 오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연히 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목사님은 한인교회를 30년간 이끌어온 분이었어요. 재원 씨,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요?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재원 씨,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탕자 아들에게 유산을 줬죠. 아들은 그걸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추가로 돈을 더 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럼 목사님은 제가 거절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원 씨가 지금 도와주면 아드님은 절대 정신 못 차립니다.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올라올 생각을 하죠. 재원 씨가 해야 할 일은 구명보트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드님이 수영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김 목사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조용히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닌 펜으로 쓴 편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천천히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내 나이 때는 이미 너를 키우고 있었다. 밤새 세탁소에서 일하면서도 행복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너를 대학까지 보낸 건 아빠의 의무였고 자랑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이제 70살이야. 남은 인생 10년, 많으면 20년을 콘도 한 채와 소셜연금으로 살아야 해. 내가 부탁한 보증은 아빠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도박이야. 며느리한테서 전화 받았다. 내가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고 또 새로운 도박을 하려 한다는 것도 들었어. 아빠가 보증 서주면 6개월 후엔 5억도 날리고 아빠 콘도도 날아갈 거야. 그럼 너도 파산이고 아빠도 노숙자야. 아빠는 그렇게는 못 도와주겠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져서 다시 일어서고 싶을 때 아빠가 여기 플로리다 콘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와 며느리 서연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여기 와. 당분간은 좋겠지만 같이 살 수 있어. 아빠가 탁구 가르쳐 줄게. 서연이한테 영어도 가르쳐 줄게. 그때까지 아빠는 이 콘도를 꼭 지키고 있을게. 그게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진짜 도움이야. 편지를 국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손편지로 보내는 이유는 아들이 펜으로 쓴 아빠의 글씨를 보면서 진심을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토요일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평소에 급한 말투가 아니라 무섭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날 믿어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똑같네요. 아들아, 아빠는.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편지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 전 그냥 부담일 뿐이구나. 30년 동안 미국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한국에 있는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으셨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 없이 살 거예요. 아버지도 편하게 사세요. 근데 나중에 서연이가 크면 할아버지가 우릴 버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1시간 후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남편이 편지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지금 집에서 술 마시면서 난리예요. 내 인생 망친 건 다 아버지 때문이다. 나한테 제대로 된 것 하나 안 물려준 주제에 지금 와서 설교질이야, 이러면서요. 며느리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고 있어요. 아버님 콘도 말고 다른 담보를 찾고 있대요. 무슨 담보? 처남. 남편 동생이요. 동생한테 전화해서 동생 집을 담보로 쓰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동생은 신혼이라 아직 빚도 많은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아버님, 이러다가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져요. 남편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누구든 붙잡고 돈만 구하려고 해요. 일요일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연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장인 어른 딱 3개월만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번에 코인으로 10배 이상 수익 나면 1억 드릴게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사위가 정신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월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미 새로운 투자자 만났고요. 아버지가 날 믿어주지 않아도 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대박 나면 그때 후회하셔도 늦어요. 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어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키운 아들이 아니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가족까지 인질로 삼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어제 밤에 집을 나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 싸서 나가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숙소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 남편 통장 확인해 봤더니 이상한 입금이 있어요. 선투자금이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 수법이래요. 무슨 소리야? 제 친구가 은행원인데 통장 사진 보여줬더니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래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일단 작은 돈을 입금해줘서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본격 투자하려면 보증금 필요하다면서 큰 돈을 요구한대요. 남편이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 아들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 어른이시죠? 저는 아들분 대학 동기입니다. 친구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연락드린 건 아들분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서요. 아들분이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다단계 조직이에요. 코인 투자 전문가라고 자기소개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받아서 먹튀하는 조직이거든요. 제가 말렸는데 전혀 안 들어요. 이번엔 다르다, 큰 손 투자자가 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에서 강제로라도 말려야 할 것 같아요. 친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지금 아들분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매일 밤 코인 시세 보면서 이번에 10억 번다고 혼잣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기꾼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목요일 저녁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서연이 교육보험까지 해지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1,500만 원 나왔는데 그것도 다 투자금으로 넣었대요. 저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이혼하려고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보증 안 서주신 게 맞았어요. 만약 서주셨으면 아버님 콘도도 이미 날아갔을 거예요. 남편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금요일 새벽 4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경찰서였어요. 송재원 씨 맞으십니까? 아드님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드님이 어젯밤 사채업자들한테 폭행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고요.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갈비뼈 2대 골절이고 안면부 타박상이 심합니다. 경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3개월 전부터 사채 5억 원에서 총 8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도 못 갚고 있었답니다. 어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내일까지 원금 갚든지 아니면 아들이나 와이프 데리고 오라고 협박했대요. 아드님이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맞은 겁니다. 몇 시간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병원에 와 계세요? 아니, 나 플로리다에 있어. 당장 갈 수가 없어. 아버님,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도 아버지한테 전화해. 이제는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해요. 제가 아버님한테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자고 해도 안 들어요. 토요일 아침 아들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기운이 없고 중얼거리듯 약했어요. 아버지,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음 주에 또 온대요. 이번엔 서연이를. 아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서연이까지 위험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얼마가 필요한데? 빚이 총 2억 3천이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채 원금 8천에 밀린 이자 합쳐서 1억 5천이고 카드 대출이 8천이에요. 이것만 갚으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콘도 담보 대출 받아서 2억 갚고 나머지 3천은? 아버지가 좀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안 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아들아, 아빠가 너 도와주면 2억 3천 갖고 나면 너 손에 뭐가 남아? 새로 시작할 기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남아. 제가 말했습니다. 빚만 없어질 뿐이야. 그리고 너는 한 달 후에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또 빚을 만들 거야. 아빠 콘도까지 날리고 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그럼 전 어떻게 하라고요? 경찰서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당하고 있다고 신고해.
그리고 개인 파산 신청해. 법의 보호를 받아.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변호사 비용 정도야. 그거면 충분해. 개인 파산하면 전 10년간 신용불량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맞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금 바닥이야. 바닥에서 다시 기어 올라와야 해. 일요일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 내일 서연이 데리고 친정 갑니다. 남편이랑은 별거 할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계속 곁에 있으면 남편은 절대 정신 못 차려요. 남편 혼자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월요일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플로리다의 아침 햇살이 인공호수를 비추고 있었어요. 지난 2주간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첫 전화, 서류상으로만 일하던 거짓말, 며느리의 절규, 손녀의 웃는 얼굴, 병원에 누운 아들의 흐느낌. 가장 괴로웠던 건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건가라는 의심이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혹시 지금 도와주면 정말로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아닐까? 손녀가 위험에 처했는데 할아버지가 모른 척하는 게 맞는 걸까? 김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재원 씨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지난 2주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재원 씨가 한 선택이 맞습니다.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아드님한테 필요한 건 구원자가 아니라 바닥이에요.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올라올 힘이 생깁니다. 근데 손녀가 위험하다는데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갔다며요. 손녀는 안전해요.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드님 혼자 남았어요. 혼자서 자기 인생과 싸워야 해요. 재원 씨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김 목사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진짜로 일어서고 싶을 때, 내가 진짜로 변하고 싶을 때 아빠한테 와. 아빠의 콘도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야. 그게 아빠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남편이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사채업자들한테는 경찰 도움받아서 벗어났고요. 지금은 친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대요.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근근히 산대요. 어느 금요일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변했어요. 진짜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석 달 동안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면서 많이 깨달았나 봐요.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미쳤었다, 내가 옳았다, 장인 어른이 옳았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한테 직접 전화하고 싶다는데 받아주시겠어요? 토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급하거나 절박하지 않고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생각했어요.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제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매일 밤 12시간씩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제가 얼마나 가족을 괴롭혔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편의점 알바하고 낮에는 친구 회사에서 자빌 배우고 있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아버지, 200만 원이 이렇게 소중한 돈인 줄 몰랐어요. 제가 2년 전에는 하루에 이것보다 더 큰 돈을 도박으로 날렸었거든요.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 제 작은 타운하우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월 말의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미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가을의 낙엽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을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쌀쌀하고 건조했는데 여기 애틀랜타의 가을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방금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는 일을 합니다. 급여를 받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책 냄새가 좋고 조용한 분위기가 좋고 가끔 도서관 사서가 건네는 인사가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 씨. 오늘도 고마워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게 중요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그러니까 40년도 더 된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같은 여고를 나왔습니다.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명절 때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몇 년 후에 저도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혼자가 되었습니다. 순애야. 영상통화를 받자마자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가웠습니다.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나 한국 돌아왔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친구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친구의 아들과 딸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아들네 근처로 이사했어.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친구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마치 의무를 다하러 간 것처럼 들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친구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지금은 저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3년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딸이 애틀랜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사바나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저를 걱정해서 미국으로 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막상 와보니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작은 타운하우스이긴 하지만 제 집이 있고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니어 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습니다. 작은 한인 교회에도 다닙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합니다. 딸은 한 달에 1번 정도 저를 초대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도 초대를 해주고요. 너는 어떻게 지내? 딸은 잘 있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딸은 사바나에서 잘 지내. 차로 2시간 거리라서 한 달에 1번 정도 보는데 그게 딱 좋더라.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요. 겨우 한 달에 1번? 그것도 차로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의 눈빛에는 약간의 비난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딸과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 왜 자주 안 보느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게 딱 좋아. 너무 자주 보면 서로 부담스럽잖아. 딸도 자기 일이 있고 나도 내 일이 있고.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지근함이 좋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 나는 매일 아들네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해주고.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화면 속 친구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둘째 임신해서 더 바빠. 큰애 봐주면서 밥도 해야 하고. 친구가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커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화면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럼 아들이나 며느리가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주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당연한 도리지. 그걸 돈 받고 해? 당연한 도리.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연한 도리라는 말 속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 거부할 수 없는 일.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거기서 뭐하고 사냐? 제가 도서관 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책을 정리한다고요. 수채화 수업 이야기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시니어 센터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다고요. 교회 활동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은 한인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가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고요. 친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가하긴. 그 말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아들네 일이 먼저지. 아들네 일이 먼저. 그럼 친구의 일은 뭘까요? 친구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떨리는 손. 생기 없는 목소리. 당연한 도리라는 말 속에 숨겨진 체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1월 말에 애틀랜타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날려 제 작은 앞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빨간 잎, 노란 잎, 주황색 잎들이 마치 카페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낙엽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모으는 동안 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시니어 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 풍경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색깔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빨간색과 주황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을은 따뜻한 색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애, 당신은 참 따뜻한 색을 좋아하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게 좋아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부엌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설거지 좀 해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짧았습니다. 명령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친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 목소리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날까봐 조심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 나중에 다시 할게. 친구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화면에 친구의 손목이 잠깐 비쳤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빨갛게 부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습진처럼 보였지만 유난히 심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져 있고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잠깐만, 손이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황급히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손이 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설거지로 손이 트는 건 알지만 저렇게까지 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설거지를 해야 저렇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병원은 갔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핸드크림 바르면 나을 거야. 친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전 친구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손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부은 손목. 갈라진 피부. 친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수감사절에 우리 집 올래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갈게. 제가 대답하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엄마 보고 싶대요. 손주들도 할머니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봐요. 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는 참 편하시겠다. 친구분은 매일 손주 봐주신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카톡 프로필에 친구분이 댓글 다셨잖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딸하고 멀리 살아서 한가하겠다 이러시던데. 딸이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 밑에 친구가 댓글을 달았더군요. 순애는 딸하고 멀리 살아서 한가하겠다. 나는 매일 손주 둘 봐주느라 정신없다. 한가하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뭘까요?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원망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한 걸까요? 저는 편한 삶을 사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손주를 돌보지 않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딸과 멀리 떨어져 사는 제가 냉정한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딸이 저를 미국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저도 친구처럼 손주를 돌보며 살았을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애야, 나 오늘 혼자 있어. 아들네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갔어. 나만 빼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울면서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가면 내가 봐줘야 하니까 귀찮대.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빼고 갔어. 명절도 아닌데 4박 5일이나 가면서. 친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매일 애들 봐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데. 친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여행 한번 같이 못 가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모시고 가면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더라.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 안 하고. 친구가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며느리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가 매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가족 여행에는 빠진다니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용돈이라도 받니? 손주 봐주는 대가로? 친구가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무슨 용돈을 받아?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의무지. 그런 소리 하면 아들이 엄마가 우리 싫으면 가시면 되죠라고 해. 가시면 되죠. 그 말이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친구가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애야, 솔직히 너 부러워.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딸이 엄마를 초대하잖아. 나는 그냥 무료 가정부야. 무료 가정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 보는 것도 좋은데 인간 대접을 받고 싶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친구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가 한국에 돌아간 게 3개월 전인데 벌써 이렇게 망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 겨우 3개월 만에 친구는 생기를 잃고 눈빛을 잃고 자신을 잃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미국은 노인도 인간 취급하잖아. 그 말 속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 취급. 친구는 지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와서 나랑 같이 살까? 아니, 미국으로 와. 여기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시니어 아파트도 있고 복지 혜택도 좋고. 친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가. 친구의 목소리가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연금으로 우리 애들 학원비 보태야 하는데 어딜 가냐고 해.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이 월 230만 원인데 그걸 아들이 관리해. 나한텐 한 달에 30만 원만 줘. 연금을 아들이 관리한다고요? 한 달에 30만 원만 준다고요?
230만 원 중에서 30만 원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로 뭘 하니? 30만 원으로 뭘 하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교통비, 휴대폰 요금, 가끔 친구 만나면 커피가. 그거면 충분하대. 충분하다고요? 자기 돈인데. 자기가 평생 일해서 받는 연금인데.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손주 학원비, 아들 차 할부금, 며느리 화장품 값으로 쓴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며 날아갔습니다. 어떤 잎은 천천히 떨어지고 어떤 잎은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낙엽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구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들이 묵음 육아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엄마를 미국으로 모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한국에 두고 왔으면 나도 저렇게 됐을까?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래요. 효도는 자식이 하는 건데 왜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주변에서 그런 할머니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할머니들.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가 몸을 잘 안 챙겨서 그렇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건 과로 때문인데 자식들은 나이 탓을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득해 보려고요. 너 정말 괜찮아? 너무 힘들면 나한테 와. 내가 도울게.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너는 미국 사니까 모르는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할머니가 손주 안 봐주면 폐륜이래.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 자기만 편하려고 아들내 고생시킨다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되기 싫어. 폐륜. 이상한 사람. 그런 말들이 친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손주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명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진에 없었습니다. 사진 밑에 짧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내가 유모차 지키고 있었어. 사진 찍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핵가족 사진만 찍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 핵가족 사진. 그럼 친구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매일 손주를 돌보는데 가족 사진에도 끼지 못한다니요. 그 문자를 보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에도 끼지 못하다니. 매일 손주 돌보면서도 가족 사진에도 끼지 못하다니.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 며느리의 환한 미소, 손주들의 밝은 표정. 그 사진 어디에도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힘들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제가 조언했습니다. 친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했어. 친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애는 누가 봐요? 엄마는 할 일도 없잖아요 라고 해. 할 일도 없다. 친구가 할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내가 할 일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 친구의 문자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미국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사바나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차로 2시간을 달려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터키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딸네 집에 도착하자 사위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모시러 갈 걸 그랬어요. 손주들이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7살 손녀와 5살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터키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큰 터키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빛 껍질이 윤이 났습니다. 크랜베리 소스, 으깬 감자, 그린빈 캐서롤, 스터핑 그레이비 소스. 딸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사위가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칠면조 그림 그렸어. 손녀가 자랑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할머니한테 보여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위가 터키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고기를 부드럽게 자르고 하얀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딸이 제 접시에 음식을 담아 주었습니다. 엄마, 터키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식사 중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내년에 집 크게 이사 가려고요. 사위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방도 따로 마련할게요. 가끔 오셔서 머무르실 수 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집이 편해. 너희 집 가까이 갈 생각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엄마랑 가까이 살면 제가 엄마한테 의지하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이렇게 거리 두고 지내니까 서로 더 편하고 좋아요. 딸의 말이 솔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가까이 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나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기세척기 돌릴 거예요. 가서 쉬세요.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놀이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 바닥에 레고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레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집이에요. 아이가 만든 작은 레고 집을 제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예쁘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는 거. 저는 손주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딸도 저를 모셔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녁에 딸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국 와줘서 고마워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계셨으면 저도 엄마한테 손주 봐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딸이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미국 문화 보니까 노인도 자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요. 제 인생을 위해 희생하시면 안 돼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터키를 준비했는지, 사위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친구가 처음에는 좋겠다라며 부러워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야, 나 사실 도망치고 싶어.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연금 통장 아들이 관리한다고 했잖아. 친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사실 아들이 내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학원비, 아들차 할부금 다 내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갚고 있대. 친구가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 빚이 3천만 원이나 돼.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친구가 울었습니다. 못해. 아들인데 어떻게 신고해. 친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나 갈 곳도 없어. 내 집은 전세 끼고 아들이 사는 거라서 내 명의도 아니야. 나는 빌라 월세방에서 혼자 살아. 집도 없다니요. 친구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아들에게 주고 이제 월세방에서 산다니요. 월세는 누가 내? 제가 물었습니다. 내 연금에서 나가.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거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미국 와.
내가 도울게. 제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권이 없어. 여권이 없다니요? 아들이 엄마가 치매 걸릴까봐 보관한다며 가져갔어. 사실 내가 도망갈까봐 그런 거지. 저는 이 상황이 심각한 학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착취, 여권 압수, 거주지 통제.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 인권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상담원이 변호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노인학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1577-1389로 전화하면 됩니다. 경제적 착취도 명백한 학대입니다. 여권 압수도 불법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대신 신고해 줄까?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